예,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사례 연구로 해가지고, 경매 물건을 직접 한번, 가져와가지고, 지금 유인물로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경매 사건을 통한 유치권 분석입니다. 요거는 2017년도에 진행됐던 경매 사건인데요. 2017 타경 3856,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밑에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순서에 걸쳐서 쭉 기재를 해드렸는데, 예,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기흥구 중동에 있는 땅이에요. 요게 약 6,505 해봐. 2,000평 가까이 되죠. 이렇게 이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땅이 있는데, 한필지로, 있던 땅을 2007년도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동땡 회사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 땅 전체에. 그래서 매입하는 동시에, 보땡이라는 공사업자하고 여기에 고급 단독주택 12세대를 짓는 거를 사업 약정을 했어요. 그 공사를 보땡땡 건설회사가 지어주는 걸로 약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해에 이 동땡땡이라는 시행사죠. 소유주가 대출금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돈을 융자를 하면서 신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2007년 12월 7일이에요. KB 부동산 신탁에 신탁을 하고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개, 12개의 이제 단독주택 부지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각 필지별로 해가지고 다 진행을 했겠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동의 건물이 지어지고 하나의 경비실이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공사를. 하는 도중에 동땡땡 이 소유주가 돈이 말라가지고 공사비를 못 주게 된 거예요. 스톱. 공사 스톱. 공사비 안 주면 우리가 공사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펜스를 이렇게 다 치고 점유를 보땡땡 회사가 시작을 하죠. 이제 이자를 안 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신탁을 맡길 때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이 수익자가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KB 부동산 신탁에다가 신탁 공매를 의뢰를 합니다. 공매에서 내 대출금 찾아주세요. 해서 KB가 신탁 공매를 진행해가지고 요걸 낙찰을 김땡 이 양반이 첫 번째로 받고 두 번째로 김범땡이 여기를 받았어요. 또 세 번째로 이거는 공매를 낙찰을 받은 게 아니고 이 김진땡의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이 필지 중에 일부가.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이 공사를 이 아버지가 다 주관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바지. 근데 여기는 이제 공사업자가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두 동의 건물이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자, 건축물로서 독립된 건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기둥, 주벽, 지붕 요 세 가지가 갖춰지면 독립된 건축물로 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생기죠? 지난 특강 때 뭐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네.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사를 하다가 수도비 됐기 때문에 이제 유치권을 주장을 하는 거죠. 보땡땡 이 건설회사가. 그렇게 흘러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필지 중에 한 필지를 누구한테 팔은 거예요. 팔려고 하다 보니까 당장 여기다가 집을 지어달라는 요청도 오고 모두 오니까 이게 시간이 없는 거지. 얘네들은 보땡땡은 이때 당시만 해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 금액이 23억이었어요. 근데 필지 나눠보고 뭐 나눠보면 여기가 한 3억 6천 정도 유치권 금액이 되겠다. 이 금액을 주면 이 필지는 니네들한테 이제 유치권을 포기해 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필지는 넘겨줬어.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공사업자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공사업자한테 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너한테 공사 맡길 거니까 이제부터 사업 진행할 거니까 시작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또라이인지 아니면 똑똑한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김범 땡땡이라는 사람이 공사업자가 기존에 공사하다가 만 이 건물을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임의대로. 보땡땡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하나 유치권 깨졌다고 해서 여기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척 하면서 나머지도 그냥 쓱 밀어버린 것 같아. 유치권 깨진 거 아니에요, 이거? 아까도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지만 이거 하나가 무너지면 불가분성 해가지고 유치권 다 깨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튼 이 김범 땡땡이신 분이 얘네들 소유의 건물들을 다 말아먹어버려요. 철거를 해버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철근이라든지 폐건축물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 건축 자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얘가 다 팔아먹고 버리고 없애고 또 안에 있어야 실내에 있어야 되는데 실외에 꺼내가지고 다 망실이 돼버리고 라는 사태를 만들었어요. 유치권자가 난리가 난 거지. 이런 XX들이 아니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했더니 나머지를 싹 밀어버려? 해가지고 얘를 상대로 재물손괴하고 손해배상으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 재물손괴하고 절도죄. 여기 있는 전기까지 끌어다 쓰면서 10개월 정도 공사하고 있으면 뭐 공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한 거야. 그 두 가지 사항으로 재물손괴하고 절도죄로 해서 김범땡땡 씨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얘네들이 채무자가 형사고소를 해가지고. 근데 원래는 징역 1년 6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김범땡 씨가 그래 내가 실수했으니까 미안해. 손해배상 쪽으로 4천만 원 공탁할 테니까 지은 죄는 지은 죄고 나 좀 뭐 실형 살게 하지는 말아줘. 해서 공탁 걸고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2년을. 이제 이런 공탁이 들어가게 되면 합의가 된 걸로 봐서 형사처벌에서는 집행유예로 면피를 좀 해주긴 하죠. 그래서 결국은 빵은 안 가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짜리 형사처벌을 얘가 받았죠. 이제 얘를 형사고소하면서 동시에 보땡땡이가 유치권 존재 확인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투기 시작하죠.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다 까고, 없애버렸네. 이래서 나는 유치권자인데 확인 좀 해주세요. 했는데, 1심에서 졌어요. 1심에서. 니네 유치권 없는 것 같은데? 뭘로 유치권 주장한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업자가 자기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 갖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두 번째로, 점유, 결연관계, 소멸시효, 변제기 도가, 이 어려운 성립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과연 니네들이 2007년도부터, 여기 2014년도에 유치권 확인서를 냈거든요. 아까 우리 하구님 얘기했다시피. 내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그래서 1심에서 안 됐어요, 유치권이. 근데 보니까, 니들이 안 보겠어도 신탁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애들은 법으로,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되나 안 되나? 한번 따져봐야죠. 이 법정지상권 성립됩니까? 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건물은 공정률이 약 40% 정도 됐어요. 40%. 그런데 원시취득으로 도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도급인인 동땡땡 이 양반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건물 소유권은. 그런데 이 땅 주인은 누구예요? 땅 주인. 이때 당시. 유치권 공사 수립됐을 때 땅 주인. KB 부동산 신탁이잖아요.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틀려. 그러면 이 건물 보호받아요? 안 받죠? 이미 이 건물은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법을 좀 알면 건물 철거 소송을 했어야죠. 그리고 인도 소송 해가지고 건물 밀고 이거 갖고 와 토지 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가 바쁜지 모르고 여기 유치권 요 땅 팔아 먹으려고 3억 얼마 주고 그 다음에 공사업자한테 시켜서인지 지가 알아서 했는지 그냥 갖다가 밀어버리고 징역 살고 저기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23억 유치권 주장했는데 결국은 손해배상 얼마 받았냐면 1억 2,100만 원 받았어요. 여기 채무자 동땡땡이 고등법원까지 가서 싸우다가 안 돼. 니네들은 유치권자도 아니고 어차피 얘네들이 소송해가지고 진행했으면 건물 뽀개고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정상적인 건물도 아니고 그리고 법정지상권도 성립이 될 물건이 아니야. 그런 거를 주장하지는 마라 라고 해서 안 받아들여지고 근데 김범땡이가 철근 100톤 200톤 훔쳐간 거 그 다음에 전기 10개월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건축물 자재 공사비 인입공사할 때 들어갔던 비용들 등등등등은 실제로 소요가 된 걸로 확인이 되니까 이 모든 금액해서 1억 2,100만 원은 손해배상 해줘라 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이 끝이 났죠. 상고를 안 했어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벌써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걸고 또 상고해서 실익이 없죠. 자기네들 거 돌려받은 상이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두 사람들은 무식해서 용감한 건지 아니 뭐였는지 23억짜리를 1억 징역 1년 6개월 받고 까버렸잖아. 23억.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또 대출을 받아서 이 공매로 해가지고 샀는데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아까 여기 지금 2017년 그 사업으로 경매 사건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진행이 될 때는 위치권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소송 중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농협자산관리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농협자산관리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가격이 떨어지니까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소송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항소심에서 깨지고 상고 안 하니까 확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한테는 1억 2,100만 원만 주면 끝날 애들이다. 그것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손해배상으로 얘한테 주고. 낙찰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유치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펜스 쳐 있고 유치권 행사 중에서 프랜카드 걸려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유치권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건을 보시면 처음으로 낙찰을 받다가 미납을 했어요. 처음으로 NH 유동화 회사에서 저기 됐는데 저희가 이거를 부실채권으로 매입을 하려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이 금액을 제시를 했어요. 너무 비싸다. 안 될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했더니 지네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쓰고 미납을 했죠. 시간을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왔던 사람이 최종적인 금액 34억인가? 얼마 지금? 그 금액을 쓰고서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경매는 유치권하고 경매사건 종결이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지금 타임라인으로 보여드렸다시피 2007년도서부터 시작이 됐던 물건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약 13년, 16년, 17년에 대한 아직도 이게 빈토로 있어요. 지금 낙찰받은 사람이 이제 2022년도에 이제 건축호가 집어넣더라고.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게 잘못 시작이 되면 이렇게 십몇 년간 짙은 흙탕물 싸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직접 한번 매입을 하려고 진행을 해왔던 건이기 때문에 위치권 관련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다음 이제 프린트문에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이제 유치권 소멸 사유에 대해서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유치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립되기 상당히 어렵고 또 소멸 사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 많이 발생해요. 유치권자가 부동산 갖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들 때문에 유치권이 많이 깨지죠. 반드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채무자의 승낙을 매번 받아야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치권이 많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 돈을 갚아버리면 또 유치권이 깨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할 때 유치권 포기각서 쓰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때는 이제 유치권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들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하는데, 예전에 사건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계약서 보시게 되면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안 하고 중개사가 그냥 임차인하고 그 계약서를 썼는데 임차인이 그거에 대해서 나는 고지받은 게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걸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번 했었어요. 그게 또 받아들여진 적이 있으니까 혹시 중개사인 분들께서는 임대차 계약 쓰실 때 반드시 위 부동 문자도 모두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꼭 기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권을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실질적인 유치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이제 매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치권들을 많이 집어넣죠. 이게 진정 유치권인지 허위 유치권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깊숙하게 따지진 않고 신고만 들어오면 일단은 매각 허가는 불허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조하시고요. 유치권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요 설명드렸지만 형사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죠. 입찰 방해죄, 경매 방해죄, 업무 방해죄, 사문서 위조, 변조죄, 그리고 강제집행 면탈죄, 무고죄, 공갈죄, 재물손괴죄, 특히나 야강, 공동 주거 침입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 탈환하기 위해서 막 강제적으로 막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사건하고 끊임없이 유치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임의 경매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세 번째는 자조 매각이라는
세 가지가 형식적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뭐 참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상으로 이제 유치권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끝이 났고, 우리 지금 참석하신 패널 분들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문자는 우리가 계약서 보면 그냥 프린팅 돼서 나온 거 있잖아요. 적혀 있는 거. 그걸 부동문자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 보면 제 2조, 3조, 4조, 5조, 6조 쫙 해가지고 이미 그거는 이제 세팅으로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나온 거. 그걸 부동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머지만 이제 소재지, 물건, 면적, 평형, 매매 가격, 임대인, 매수인, 매도인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이렇게 중개사가 쓰잖아요. 타이핑을 하거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유동문자라고 하고, 기존에 프린팅 돼가지고 아예 박혀서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을 부동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하급심에서. 근데 그게 대법원까지 간 적은 없기 때문에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봤는데 나는 이런 걸 뭐 쓴 적도 없고 저기 했다. 말도 안 해줬다 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네가 한 번 더 얘기해 줬어요, 중개사가. 응? 라고 이제 저 1심 판사 같은 경우가 이제 한 적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네. 수급자. 네. 하수급자. 네. 있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만 주장하냐면 채무자한테는 못해요. 당사자가 아니죠. 수급자. 그렇지. 채무자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제일 많이 고통을 받는 게 하도급자예요. 하수급자. 왜 그러냐면 이거를 충족하지 못해요. 변제기. 변제기가 도달을 해야 채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수급자는 변제기가 언제냐면 수급자가 도급자한테 돈 받았을 때 그때 생긴단 말이야. 나는 대부분 하수급자들이 전기공사, 소방설비하고 밑에 타일을 깔고 저기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다 공사해가지고 해놨어. 근데 메인 수급자가 아직 건축주한테 돈을 못 받았대요. 나는 공사를 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안 돼, 이게. 수급자가 건축주한테 공사 대금을 받아야 그때 변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급자가 그 유치권을 주장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죠. 수급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수급자하고 수급자하고 같이 움직이죠. 수급자가 하수급자한테 간접 점유를 시키죠. 야가 애한테 돈 못 받았는데 네가 일단 저기 하고 있어 라고 간접 점유를 시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원리인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하수급자도 유치권이 있는 줄 알고 유치권자인 줄 알고 당연히 공사는 네가 했는데 그럼 네가 당연히 그거 갖고 있어야지. 그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법률 관계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간접 점유시키는 것뿐이지 그 유치권으로 기해서 하수급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수급인이 시켜줘야죠. 근데 이제 수급인하고 하수급인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하수급인들만 있고 수급인은 튀어버리고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하수급인들이 자기 유치권 가지고 주장한다. 100%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권의 99%는 성립되기가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서초동 강남에 유일하게 2002년도에 성립된 유치권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시공사가. 마이다스 무슨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거 맨날 경매 나오거든요.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20억, 30억 하는데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7억, 6억, 5억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지. 네? 그 낙찰도 받아요. 실제로. 근데 집을 못 들어가. 그렇게 그 회사가, 유치권자가 강력하게 거기는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이거 확보됐으니까. 그래서 채권 소멸 시효이 다 되면 또 소송해가지고 연기시키고 하지. 점유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시세로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한번 해보려고 많이들 시도를 했는데요. 경매사건 한번 찾아보시면 보통 받은 사람들이 막 7억이니 8억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받긴 받아. 소유주는 소유주야. 명의는 자기 거.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또 경매 나오고. 저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유치권자한테 그 금액만큼 해가지고 줘버리지. 내 거 n분의 1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가지고. 왜냐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긴 사채 이자보다 더 세기 때문에요. 지금 벌써 한 어마어마한 그 걔네들이 달라고 하는 돈을 줘버리게 되면 시세보다 비싼 적도 있어요. 저기 그런 사건도 있어요. 네. 다 줬어요. 못 받았어요. 없죠. 돈을 다 줬는데 공사되면 채권이 없잖아요. 수급자는 날라갔는. 네. 억울할 뿐이죠, 뭐.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중동 요 사항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이 보보 땡땡이가 유치권 행사를 할 때요. 이 소유자 채무자가 튀었어야 돼요. 사라졌어야 된다고. 도망갔어야 해. 그러면 이게 돼. 근데 보보 땡땡이가 인정을 못 받은 게 이게 안 된 거예요. 도급자가 아직 있거든. 공사 계속 해. 할 거야. 돈 줄 거야 하니까 보보 땡땡이가 기다리고만 있는 거지. 얘가 도망갔으면 더 좋은데. 얘가 도망가가지고 사라져서 알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해요. 근데 그만 이 정도 내가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 돈이라도 채권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 텐데 제일 많이 깨진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변제기가 안 되는데 뭐. 왜? 공사를 완료해야지 돈을 주는 기로 한 거니까. 사업 약정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요 소유자하고 약정의 조건이 뭐냐면 불확정 기한. 분양해서 보호 땡땡이가 그 대금 갖고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언제 변제기가 돼요? 분양이 돼야. 그럼 얘가 튀어버리면 지금 도급인이 튀어버렸는데 뭔 분양이냐고 개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변제기에 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줄 텐데 버젓이 같이 나와. 공사를 하고. 그 니네들 도급계약이 분양해서 돈 갖고 가기로 했는데 뭐 아직 분양도 안 하고 공사도 뭐 다 저기가 안 됐는데 뭔 변제기라고 따지는 거야라고 해서 유치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기. 물론 아까 여기 이제 이런 사항도 있긴 하긴 하겠지만.
네. 예. 지금 현재 그 법제처에서 이 유치권에 대해서 지금 많이 손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그 국회에서 맨날 싸움만 하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유치권 문제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치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왜? 허위든 진성이든 간에 따라서 대부분이 지금 99%가 허위 유치권임을 알고 있는데 그 허위 유치권을 방어하고자 제도를 지금 손보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유치권이 법정 최고 담보물권이긴 하지만 법정 담보물권으로 바꿔서 제일 먼저 아까도 민법 제666조에 있듯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저기 하는 부분으로. 그러면 내가 유치권에서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면 근저당권 설정해가지고 거기서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그 유치권 공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 단순히 그냥 네 물건 갖고 있으면 유치권이니까 갖고 있는 걸로 너 거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유치해 라는 이 말로만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논문들도 유치권을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환을 시켜서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받아보자라는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문 주제로 지금 쓰여진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논문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유치권 관련해서 키워드 치시면 유치권 관련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해결 방안 같은 주제를 다룬 논문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찬성이 되죠. 왜냐하면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일비재는 아니지만 요새는 이제 유치권, 허위 유치권이든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채권자가 일단 배제 신청을 하긴 하겠지만 제일 강력한 거는 형사고소가 많이 들어와요. 경매 방해죄로 해서. 그래서 이제 민사로는 이게 해결을 못 하는데 일단 형사로 해가지고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형사가 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공사업자 주소까지 찾아가가지고 저기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지금 그 형사고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이런 허위 유치권들이 조금 없어지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입 맞춰가지고 채무자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경우도 아까 이 판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사돈관계에서 자기적으로 유치권 만들어가지고 은행을 갖다가 농락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래서 법원에서는 증거 자료들만 가지고 판단할 뿐이지 잘 안 봐요. 사실관계들은. 특히 1심 판사님들은. 그래서 진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증거가 이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증거만 잘 만들어 놓으면 거짓말인데 승리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없애자라고 하는 추세로 많이 지금 가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유치권은 다른 방법으로 공사업자 결국은 유치권은 공사업자의 공사금 채권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아니죠. 네. 일단 걸어놓고 보는 거죠. 저게. 그 유치권자가 그래요. 저게. 꼭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그냥 부동산만 내가 갖고 있으면 되니까.
위력을 과시를 하는 거지. 위력을 과시하는 거지. 그래야 유치권이 있다고 걸어놓아야 입찰도 안 하고 그냥 하려다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럴싸해 보이면 자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뭐 허위로 유치권자가 진짜 이거 싸게 먹으려고 이런 경우를 막 벌이는 경우도 많고, 가령 감정가가 40억인데 10억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유치권도 없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를 없애려고 채권자한테 이런 유치권 배제 신청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고, 그 유치권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나 얘 유치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내가 얘 그거를 원래는 민사소송 그렇게 해야 되거든. 나 얘한테 뭐 저기 한 게 받을 게 있는데 그럼 돈 줬다는 거를 내가 입증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유치권 부존재 소송 거꾸로 해요. 내가 제시하면 이 유치권자로 지목된 사람이 나 진짜 유치권 있어라고 소명자를 다 내야 돼. 안 내면 그래 유치권 끝 없어 바로. 철거되죠. 그 판결문 가지고서. 네. 만약에 계속 뭐 점유하고서 안 넣는다. 그럼 불법 점유잖아요. 손해배상 들어가고 또 경매 방해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형사고소해서 경매 방해죄로 신고하고. 네. 그런 이제 표지가 되죠. 네. 법원에서는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권리도 없고. 권리가 없죠. 법원에서는. 들어오면 다 알려줄 의무만 있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힐 의무는 또 없어.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게시해 주는 거예요. 정확한 건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법원의 태도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법원에서 이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치권 가지고서 많이 장난질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도 그런 이제 민사 집행 관련해가지고 체계를 조금씩 보완해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겠냐? 유치권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부분. 그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약 5분 정도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민사유치권이에요. 상사유치권이 또 있습니다. 상사유치권이라고 있는데, 상사라는 건 뭐냐면 둘 다 상거래 상인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까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평택 아까 저기시잖아요. 개발하시는 분. 제가 사장님한테 건축자재를 해가지고 저기를 드렸어요. 물건을. 사장님 결제를 안 해줘. 돈을 왜 안 주세요? 그랬더니 줄게. 좀만 기다려봐.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사장님도 상인이고 저도 주식회사고 상인 대 상인이잖아요. 상거래를 했어. 거기에 한 1억 정도의 채권이 발생이 된 거야. 그러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제가 딱 점유를 하는 거야. 네, 사장님 부동산 하나를. 아무거나 하나를. 제가 이제 점유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점유할 때 불법으로 하면 안 돼. 정당하게. 사장님 이거 부동산 제가 가져와요. 왜? 1억 안 줬잖아요. 1억 주실 때까지 제가 이거 유치할게요. 채무자한테 통보하고 적법하게 갖고 와서 유치를 하는 게 상사유치권이다. 개념이. 아까 여기 민사유치권은 그 부동산하고 결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상사유치권은 결연관계가 필요 없어. 그냥 상해위에서 일어난.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냐면 반드시 사장님 물건이어야 돼. 내가 사장님 물건인 줄 알고 갖고 와서 봤더니 사장님 와이프 거야. 사장님 자제분 거구나. 그러면 유치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저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 부동산 갖고 있는데 뭐 1순위 누구 있고 땡땡은행에서 했고 2순위 땡땡은행 갖고 내가 갖고 있어봐야 3순위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경매를 진행을 해. 아니면 뭐 자기를 환가 해가지고 돈 받아갈 거 있으면 막 그걸 담보로 해서
거기 끼지를 못해. 내 유치권 가지고, 상사 유치권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해서 자기네들 받아먹고, 그래도 뭐가 찌끄레기가 있으면 내가 받아먹을지언정, 그 사람들 먼저, 아까 민사유치권은 뭐였어요? 법정 최고 물권.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내가 물건만 갖고 있으면 내 돈을 갖기 전까지 이거 못 갖고 가였잖아요. 근데 상사유치권은 그게 아니고 다른 저당권자가 먼저 있으면 그 사람 갖고 간 나머지 찌끄레기는 갖고 갈 수 있어도 최고 우선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반드시 상거래를 통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점유하는 그 물건은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의 소유일 것이고, 이런 이제 또 요건들이 필요로 하니까 상사 유치권도 많이 발생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물건에 관련해 가지고 유가증권이나 무슨 그 운송 하고서 요번에 많이 나오죠. 그 화물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돈 받아야 되는데 돈 안 주고 막 할 때 다른 것 걔네들 잡고 차를 갖다가 잡고서 돈 줄 때까지 그 차 안 줘버리고 막 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상사 유치권으로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는 유치권은 거의 70% 80%가 민사 유치권이고 상사 유치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